네, 코로나19 확산 비상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총선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되면서 여야의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선거운동 초반이라 섣부른 예측은 힘들지만 오늘부터 정치부에서는 지역별로 초반 판세 분석, 각 당에서는 각 권역별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 판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 절반가량이 살고 있는 곳 바로 서울, 경기, 인천, 이른바 수도권입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 국회 의석수도 단연 많습니다. 전체 선거구 253석 중에 수도권이 121석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수도권을 최대 승부처로 보는 이유죠. 자, 수도권 초반 판세를 알아볼 예정인데요. 그 전에 지난 총선 때 수도권 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은 82석을 차지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전신 새누리당은 35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2석, 정의당 1석 등이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자, 과연 이번 총선은 어떨까요? 민주당과 통합당은 각각 지난 총선보다 수도권에서 더 의석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최소 87석에서 최대 92석 정도를 기대하고 있고 통합당은 5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좀 지난번보다 좀 더 얻을 것으로 좀 예상 내지는 기대가 되고 있고요. 구체적 숫자를 말씀드리긴 그런데 네. 좀 5석에서 한 10석 정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0석에서 많게는 한 15석 정도를 이제 더 가져와서 50석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런데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당 모두 최소한 수도권 민심이 우리에게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인 건데요. 자, 글쎄요. 어떤 결과를 얻을지는 2주 후면 알 수 있겠죠. 참고로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를 한번 보실까요?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가 곧바로 지역구 후보 지지로 연결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수도권 민심 참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자,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이냐 묻는 질문에 먼저 서울에서는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나란히 21%를 받았습니다. 그 뒤는 열린민주당 14%, 정의당 8%, 국민의당 4% 순이었습니다. 인천 경기 지역도 보시죠. 자, 더불어시민당 24%, 미래한국당 21%, 정의당 12%, 열린민주당 9%, 국민의당 4%의 순이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열린민주당과 정의당도 10% 내외의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고양정입니다. 현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죠. 이 김현미 장관의 불출마로 민주당에서는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가 나섰고 통합당에서는 비례초선 김연아 의원이 후보로 나왔습니다. SBS의 조사인데요.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응답자의 49%가 민주당 이용우 후보를 답했습니다. 통합당 김연아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31.6%였습니다. 이용우 후보가 오차 범위 바깥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마찬가지로 경기 북부 지역 또 한 곳 보시죠. 자, 경기 의정부 갑입니다. 자, 이곳에서는 이 3명의 후보 3파전 양상인데요. 민주당에선 소방관 출신 영입인사 오영환 후보가 나섰고 통합당에선 의정부 시의원을 했던 강세창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후보도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어떨까요? 자, TV조선 조사입니다.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41.8%가 오영환 후보를 택했고요. 강세창 후보를 택한 응답자는 28.4%였습니다. 그리고 9%는 문석균 후보를 택했습니다. 민주당 오영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경기 북부 두 지역 보셨는데요.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동대문 을입니다. 이곳도 3파전이 벌어졌는데요. 민주당의 장경태 후보, 또 서울 서초 갑에서 지역구를 옮긴 통합당 이혜훈 후보, 공천 탈락으로 무소속 출마한 민병두 후보가 나선 상황입니다. SBS 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장경태 후보가 31.3%, 통합당 이혜훈 후보가 28.4%
23%, 무소속 민병두 후보가 24.8%를 각각 나타냈습니다. 세 후보 간 격차가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혼전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서울 강남 갑입니다. 보수 정당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죠. 자, 지역구였던 전남 여수 갑을 떠나 서울 강남에서 두 번째 도전하는 민주당 김성곤 후보와 주 영국 북한 공사 출신의 태구민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중앙일보가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태구민 후보가 42.6%를 나타내고 있고요. 김성곤 후보는 33.7%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 연수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천을 받은 지역구 현역 의원 통합당 민경욱 후보와 인천공항공사 사장 출신인 민주당 정일영 후보 그리고 초선 비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각각 대결을 펼치는 곳입니다. 경기일보와 기호일보의 조사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통합당 민경욱 후보가 39.5%를 얻었고요. 민주당 정일영 후보는 31.4%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19.4%를 나타냈습니다. 자, 수도권 내에서도 그동안 저희가 다루지 않았던 지역 위주로 여론조사 결과 살펴봤습니다. 특정 당이 앞서는 곳도 있고 오차 범위 내 박빙인 곳도 많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겸손하고 차분한 선거운동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후보들에겐 절박한 마음으로 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굉장히 박빙인 지역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절실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미래통합당은 초반 판세 의미 없다. 결과는 여론조사대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 승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열흘쯤 되면은 그때 가서 정확하게 판세가 나오지 마지막까지 가더라도 분석한 판세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과거에도 보면은 판세 분석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결과가 맞는 거를 전 보지를 못했어요. 수도권 초반 판세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총선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예, 수도권 판세 분석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어쨌든 현재보다 의석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의석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죠. 각 당의 기대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에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82석을 얻었고 새누리당은 33석을 얻었습니다. 양당 모두 수도권 민심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 아래서 이번 총선에서 의석수가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현재보다 5석에서 10석까지 더 얻어서 90석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통합당은 15석 이상을 더 얻어서 50석 이상을 차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지난번에 35석 얻었었죠, 수도권에서.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121석이 걸려 있는데요. 현재 민주당이 수도권 내에서 우세 지역으로 꼽고 있는 곳은 81곳입니다. 연합뉴스가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 41곳이고요. 경합 우세 지역으로 분류한 곳이 40곳입니다. 통합당은 21곳을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7곳을 우세 지역으로 또 14곳을 경합 우세 지역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여야 모두 수도권 목표 예상 의석 수준보단 우세 지역이 적은 편인데요. 남은 의석은 이른바 수도권 내 경합 박빙 지역에서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비례대표 전용 정당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를 전용으로 하는 정당이 있으니까 이번 선거가 참 이상해지는데 여야 거대 양당이 모두 별도의 비례대표 전용 정당을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 형식적으로는 다른 당이라고 해야 하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상 같은 당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거철에 두 지붕 한 가족이 되는 모양새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상한 선거운동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원 반장, 사실 이런 일들은 처음이죠? 네, 말 그대로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형제, 자매 정당들은 엄연히 별개의 정당이라서 공동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에게 연계된 정당이다라는 인식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지금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공동으로 선대위를 구성하는 건 안 되지만 공동회의를 열거나 정책 연대 등은 가능하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인데요. 각 당 이에 맞춰서 사실상 한 몸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유니폼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선거운동할 때 많이 입는 옷이잖아요. 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어제 선대위 합동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보시면요, 이 모두 같은 파란색 점퍼를 입은 것 같지만 자세하게 보면 점퍼가 다릅니다. 민주당 지역구 출마 후보자들은 기호 1번과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점퍼를 입었고요. 또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기호 5,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기호 5가 새겨진 점퍼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색깔은 보시기에도 똑같이 보이시죠? 통합당 똑같이 파란색 바탕에 색을 입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합당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김종인 통합당 선대위원장과 원유철 한국당 대표가 함께 저렇게 경찰 지구대를 찾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원유철 대표는 점퍼를 지금 보시죠. 뒤집어서 입습니다. 원래는 바로 입었다가 지금 뒤집어 입는 거군요. 네, 뒤집어서 입은 건데요. 원 대표는 선거 사무원이 아니어서 이 당 기호나 당명이 적힌 옷을 입고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급하게 저렇게 뒤집어서 입은 겁니다. 각 당이 사실은 다른 당이기 때문에 이 투표용지의 기호, 번호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것도 직접적으로 모 정당과 비례 전용 정당이 함께 교차해서 기호를 홍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동원이 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은 양당의 기호인 1번과 5번을 투표일인 4월 15일과 연결지어서 15, 그러니까 숫자 1과 5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한 그 홍보물을 그 홍보 버스에다 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버스에 1번과 5번이 같이 써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4월 15일을 강조하면서 15를 서로 띄어서 홍보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 그래서 중지와 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한편 미래통합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기호 2번과 4번인데요. 투표용지에서 각각 두 번째 칸에 자리 잡게 됩니다. 두 당은 기호를 따로 언급하지 않고 두 번째 칸을 선택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예. 약간 이름이 좀 잠깐 잘못돼서. 자, 이게 또 애매한 게 특정 정당 소속이라도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나 선거 사무원 등이 아니라면 다른 정당 유세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총선에 나가지 않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나 김종인 통합당 선대위원장은 각각 시민당이나 한국당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자, 같은 이유로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이나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시민당 또는 한국당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부에서는 계속해서 어제부터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들의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 정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정당 투표를 하게 되고 이는 곧 비례대표들의 당선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어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인터뷰했고요. 오늘은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화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원유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인천에 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동네에 가셨습니까? 오늘 우리 미래한국당은 인천 유세를 마치고요. 지금 막 여의도에 당사로 와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지역구 후보가 없잖아요. 지금 여의도로 도착하셨군요. 그러면 지역구 후보가 없는데 인천에 가서 정당 투표를 미래한국당을 찍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같은 형제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통합당 후보 좀 찍어주세요. 같이 합니까? 오늘 저는 인천에 가서요. 오전에 우리 미래한국당과 형제 정당인 미래통합당하고 합동 회의를 했고요. 오후에는 이제 그 김종인 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님은 선대위원장님대로 선거 유세를 나가시고 저는 저대로 또 선거 유세를 나갔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는 그 우리 미래통합당의 연수의 민경우 후보 또 계양의 윤영선 후보에 가서 지원 유세를 하고 또 우리 미래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왔습니다. 형제당이라는 말도 사실 처음 들어보는 건데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이번 총선에 이상한 점이라면 이상한 점 같습니다. 일단 공통 질문으로 저희가 드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사실은 많이 제가 좀 경제가 어렵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조금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사실 이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사상 유례가 없는 선거제도 도입으로 국민들이 매우 혼란해 하십니다. 저희들도 선거운동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연말에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정말 이 황당한 기한 선거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 이런 선거제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측을 가지고 패스트트랙을 온몸으로 사실 막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고소도 당하고 했는데요. 아무튼 이제 국민들께서 왜 그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온몸으로 이 준연동형 비례제 대표 선거제도를 막으려고 했는지를 이제야 좀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번 총선 승리를 통해서 이 잘못된 선거제도를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유철 대표님께 좀 여쭤보면 이게 지금 잘못돼 있고 혼란스럽다는 것은 정당 득표를 준연동해서 의석수를 배분하기 때문에 거대 당들이 위성 정당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사실 위성 정당을 먼저 만든 건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선거법 개정 선거법 취지에 맞지 않게 맨 처음 한 건 일단 미래한국당 아닙니까? 네. 예. 우리는 사실 그 작년 연말부터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사상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선거법이 통과돼서 새로운 선거제도가 생기면 우리는 할 수 없이 일종의 정당방위 차원에서 비례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국민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 민주당은 우리 미래한국당이 창당되자 많은 비난을 쏟아붓고요. 여러 가지 법적인 또 문제를 거는 그런 정당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지금 범여권에서는 그것도 한 당도 아니고 두 개 정당, 우리는 지금 조국소 1중대, 2중대 당이라고 저희들 하고 있는데요. 예. 벌써 두 개나 정당이 탄생됐습니다. 저희는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당당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범여권에서는 이렇게 슬그머니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4월 15일 총선 승리를 통해서 국민들을 혼란시키는 이 잘못된 선거제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 시민당 얘기, 그러니까 민주당의 비례전용 정당으로 얘기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더불어시민당 대표를 인터뷰하면서 또 물을 계획이고요. 일단 미래한국당 얘기만 한다면 사실은 선거법을 다수에 의해서 국회에서 개정이 됐는데 지금 위성정당인 건 옳은 겁니까? 물론 정당방위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 정당방위 원래 반대를 해오셨으니까 그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옳은 겁니까? 예, 저희는 반대를 했고 저희는 그래서 반대를 한 겁니다. 이 준연동형 비례제는 그 작년 연말에 4+1이라는 범여권,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이 정치 야합체를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겁니다. 그 당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온몸으로 막았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국민들께서 왜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저렇게 온몸으로 막아섰는지 그 이유를 점점 알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4.15 총선에서 잘못된 선거제도에 바로잡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번 총선 승리를 통해서 저희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더불어시민당 대표와 같이 토론하는 기회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실 거죠, 그때? 네네, 물론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계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어렵고요. 경제가 어렵고 취약계층 또 자영업자도 어렵습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한국당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도 대구에서 한 분의 어떤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코로나19 현장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고생하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은 그 240조라는 재원을 마련해서 코로나의 조기 상황 종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재원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시간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그 더불어시민당과 토론할 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형제당이라고 하는데요. 정강 정책이 그러면 똑같습니까? 저희가 상당 부분이 비슷하고요. 정책은 우리가
정책 연대 협약식을 맺어서 예. 이 공약을 공유하고 있고 정책도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슷하다고 표현하셨는데 혹시 다른 게 있습니까? 지금 거의 같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거의로 일단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현재 미래한국당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이제 의석수를 배분받게 되는데 이번 21대 총선에서 목표하는 의석수는 몇 석인지요? 저희는 정말 많은 의석을 확보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실정을 막아내고 또 견제하고요. 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금 힘들고 지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많은 의석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몇 석을 말씀드리기에는 예. 뭐 좀 앞서가는 느낌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21대 총선에서 우리가 합해서 과반을 확보해서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합해서 과반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과반이 되면 당연히 일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대 형태를 유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만약에 기대대로 합해서 과반이 됐다고 가정한 뒤에 그러면 미래통합당과 연대를 하나요? 합당을 하나요? 사실은 우리가 한 정당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괴이한 선거법을 범 여권에서 통과시키는 바람에 이산가족이 돼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같이 다시 만나야 되고 한 가정을 곧 이룰 거고요. 그 시기는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례적으로 일당에서는 국회의장을 추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형식적으로라도 한 당이 네. 된다면 물론 이제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가 충분히 있었을 전제로요. 만약 그래서 일당이 된다면 네. 합해서 국회의장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 저희들이 그 합당 시기를 판단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국회의장을 추천할 수 있다면 만약에 합당해서 일당이 돼서 국회의장 추천 권한을 가질 수 있다면 합당할 수도 있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죠? 네, 그럼 뭐 정무적인 판단을 종합적으로 할 겁니다. 예. 예, 지금은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둘 다 네. 교섭단체가 됩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교섭단체에게 선거 보조금의 절반을 나눠주기 때문에 이번에 며칠 네. 전에 61억 원의 선거 보조금을 받으셨죠. 입금은 됐습니까? 네, 그거는 뭐 아마 그 선관위로부터 예. 선거 보조금을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예, 61억 원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앞서 이제 계속 형제당, 한 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한 당이라면 아마 30억 원 네. 정도는 덜 받아야 되는데 제가 선관위의 시뮬레이션을 물어보니까요. 네, 네. 두 당으로 두 개의 교섭단체가 되면서 최소 30억 원 이상을 더 네.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고정비를 빼군요. 예, 이 48억의 선거 제한 비용 중에서 45억 정도가 예, 주로 방송, 신문을 통한 우리 당의 정책을 홍보하고 공약을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대부분 여쭤보는 거는 국민들에게 예, 대부분 그런 홍보비 예.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우리 미래한국당의 정강 정책, 정책 토론, 광고 홍보 이런 거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거죠. 예. 저희들이 그 선거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뭐 개인적으로 쓰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우리 당이 지향하는 목표 그리고 선거 공약, 정책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선거 보조금을 알겠습니다. 활용하는 겁니다. 또 법적으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는 그 돈을 어디에 써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그 돈을 그만큼 선거 보조금을 사실은 의석수를 꿔줘서 받는 게 옳으냐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누구든 국민 대부분이 돈을 어디서 쓰면 쓸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돈을 쓰면 법에 걸립니다. 자, 일단 그 돈을 의석수를 꿔줘서 교섭단체를 나눠서 61억 원의 선거 보조금을 받는 게 정당하냐는 질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 그 돈의 사용처입니다. 저희들이 그 돈을 가지고 뭐 엉뚱한 데 쓰거나 하면은 뭐 결코 안 되지만 이 돈은 다 선관위에 신고하게 돼 있고 나중에 다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런 선거 보조금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우리 당이 왜 이번에 다수당이 돼야 되는지
또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국민들이 알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행 이 준연동형 비례제는 정말 혼란스러운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이번 21대 총선으로 이제 그것은 끝을 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시간이 다른 대표들과 공평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짧게 요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네. 그냥 선거 보조금 반납하자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아까 선거 보조금은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요. 예. 제가 선거 그보다도 제가 선거 현장에서 만나는 민심의 목소리는 정말 힘들다. 예. 제발 바꿔달라. 이것이 바로 이 4.15 총선의 민심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형제 정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 또 국민들이 지금 지친 현장,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십니까? 예. 이번에 좋은 캠페인을 해서 이번 총선 승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스튜디오에서 또 여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로부터 여러 얘기를 들었고요. 일단 개정선거법 취지에 반대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방위다라는 기존의 얘기였는데 어쨌든 자세히 좀 더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 한마디의 무게가 크다는 건데 요즘 같은 선거 때는 말 한마디 또 한마디가 더 중요합니다. 자칫 실수로 수만 표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한 정치인은 선거운동이 끝나는 14일 밤 12시까지는 제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발 뒤에는 아마 말조심하자 이런 얘기 같은데요. 당락을 가르는 말 한마디 오늘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3, 4, 1원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한다. 말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이 말 때문에 연일 곤욕을 치르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입니다. 투표용지, 비례 투표용지 보셨습니까? 아직은 뭐 잘 못 보셨지만 40개 정당이, 40여 개 정당이 쭉 날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은 이거 자기 손을 들지도 못해요.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비례대표 투표용지입니다. 48.1cm, 35개 정당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좀 길긴 합니다. 황 대표 입장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판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이를 굳이 키 작은 사람 신체에 빗댄 겁니다. 황 대표는 최근 N번방 호기심 발언으로 당 안팎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호기심 등에 의해서 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까 적절치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따로 만나서 각별히 유의하라, 주의까지 줬는데 또 말실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황 대표의 생각은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사사건건 꼬투리 잡아 환상의 허수아비 때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 적당히들 하십시오라는 겁니다. 꼬투리라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았는데 일단 황 대표는 꼬투리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당 대표의 말 한마디가 선거의 승패를 가른 케이스 17대 총선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아요. 그분들은 어쩌면 이제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되고 라고 말입니다. 참고로 노인평화 발언 당시 51살이었던 정동영 의장은 올해 67이 됐습니다. 이번 총선에 또 도전을 합니다. 선거 때 아무리 말조심을 해도 과거에 뱉어놓은 말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9대 총선 때 막말 파문을 일으켰던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듯합니다. 당시 문제가 된 발언들은 8년 전 인터넷 방송에서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김 후보는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 기억에서조차 지워진 막말들 때문에 김 후보는 물론이고 민주당도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정책이나 인물이 아닌 말실수로 당락이 바뀌는 것도 꼭 옳은 일은 아닌 듯합니다. 4.15 총선이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나깨나 말조심, 꺼낸 말도 다시 보자.
뭐 한 번 꺼내면 끝이 나니까 꺼내기 전에 다시 보자가 맞는 듯합니다. 이번 총선에 나선 분들 각별한 입조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래통합당 선거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은 아무래도 이제 대표의 발언이 뭐 그렇다고 부적절한 발언 등이 있을 때는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본부장이 선대위원장이 따로 주의까지 줬었다고요? 네, 어제 선거운동 첫날을 맞아 김종인 위원장과 황교안 대표가 종로의 한 중국집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황 대표에게 선거 때는 하찮은 말실수도 상대방이 공격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4월 14일 밤 12시까지 제발 수도권 민심에 역행하는 실수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말실수가 나온 겁니다. 예, 뭐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말실수들도 사실은 정당들이 다 있지요. 네, 뭐 저희가 소개도 해드렸는데 이 통합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한 방송 진행자가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 임기가 끝나고 나면 교도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게 하면 된다 이렇게 발언한 사실이 나와서 이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또 인천 연수갑에 출마한 정승현 통합당 후보가 인천을 이 총구석이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을 했다가 급하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때문에 대인 접촉이 힘들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운동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기를 알리려는 그런 톡톡 튀는 것들이 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제 얼굴을 맞대고 선거운동을 하기 어렵다 보니까 온라인에 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예. 조금 고전적인 방식이긴 한데요. 짤방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사진 나갈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약간 우스꽝스러운 포스터를 만들어서 홍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나오는 저 훈식이라는 저 포스터 예. 혹시 뭘 패러디한 건지 아시나요? 패러디요? 예. 제가 아는 저런 포스터는 뭐 일단 부부의 세계 말고는 없습니다. 예, 저게 최근 뭐 넷플 땡땡에서 인기를 끈 그 한 드라마를 패러디한 건데요. 예. 강훈식 후보가 좀 젊은 층을 겨냥해서 만든 포스터인 듯합니다. 아마 이건 좀 아실 것 같은데 통합당 정우택 후보가 만든 포스터입니다. 딱 봐도 아시겠죠? 예, 태권브이요. 예, 저 태권브이에서 따온 건데요. 예. 포스터에서 보이는 숫자 2와 알파벳 B는 통합당 후보들 마스크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기호 2번의 승리를 저게 상징하는 마크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과거에는 홍보를 좀 튀게 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후보 포스터를 따로 만들기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강제로 소환되는 포스터 가운데 하나인데요. 통합당 조경태 의원이 1996년 총선 때 사용한 포스터입니다. 상의를 탈의한 사진과 뭐 감출 것 없는, 지금 문구가 보이시겠지만 감출 것 없는 정치, 거짓 없는 정치, 젊은 용기로 시작합니다. 이런 문구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24년 전 포스터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포스터에는 꼭 얼굴이 들어가야 한다는 편견을 깬 후보도 있는데요. 지난 20대 총선 때 서울 서초울에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던 김수근 후보인데 저렇게 손글씨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서 포스터로 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유튜브도 후보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점점 더 뭐 재밌고 눈에 띄는 것들을 하려고 할 텐데 그런 영상도 꽤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최재성 후보의 홍보 영상인데요. 최 후보는 일타 강서로 변신을 해서 자신의 매력을 어필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그 국회의원 뽑는 선거에 잘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첫 번째, 머리가 커야 돼. 선생님 머리 보이지? 문정동에서도 다 보여. 네, 통합당 오세훈 후보는 젊은 세대의 감성에 맞춰서 달고나 커피 만들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달고나 커피 엄청 달고나. 네, 정의당 엄재철 후보는 딸의 도움으로 브이로그에 도전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뭐해? 아빠 브이로그 찍으려고. 브이로그 뭔지 알아 근데? 모르지. 그냥 하루 종일 찍는 거야 그냥 24시간 동안. 아휴. 그게 유행이야 요즘에. 네, 엄 후보의 모습에서 언뜻 분장 전 부장의 모습이 좀 보이는 듯도 합니다. 근데 저게 지금 브이로그 찍은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브이로그를 찍은 겁니다. 그 장면을 저희는 매일 아침 보잖아요. 그렇죠. 네. 실사로 낯설지가 않네요. 그렇게 어쩌다가 보니까. 네. 제가 오전에 거울을 잘 안 봐서 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코로나로 투표율이 떨어질까 뭐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중앙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이번에 오히려 투표할 의향이 더 높게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 중앙선관위 발표인데요. 이번 총선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72.7%라고였습니다. 지난 총선 때 63.9%보다 8.8%포인트가 높아진 겁니다. 가능하면 투표하겠다는 사람도 20.9%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선관위 조사를 보면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높을수록 물론 그만큼은 아니지만 실제 투표율도 높았습니다.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투표소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투표소에 내가 투표하러 가도 되나? 왜냐하면 거리 두기가 안 되기 때문인데요. 뭔가 대책을 좀 내놨다고요? 일단요, 마스크를 안 쓰면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발열 검사를 받은 뒤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손 소독제를 이용해서 손을 깨끗이 씻은 뒤에 비치된 비닐 장갑을 착용합니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한데 줄을 서서 기다릴 때는 앞뒤에 한 1m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요. 나머지 투표 과정은 뭐 기존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발열 등의 이상 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별도로 마련된 기표소에서 따로 투표를 해야 합니다. 예,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을 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4.3 추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4.3 추념식에 두 번이나 참석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배상과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국회에 계류된 4.3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한 150명 정도만 참석을 했습니다. 예,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들에게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죠. 오늘 그 기준이 나왔습니다. 내가 과연 70%에 속하냐 안 속하냐 많은 분들이 궁금했는데 정부가 기준을 못 냈었는데 이번에 내놨는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4인 가족의 경우 23만 7천 원 이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보료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하더라도 너무 자산이 많다.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네, 정부가 주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 우리 가족은 받을 수 있는지 소득 기준은 월급인지 재산인지 혼선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덕에 최근 국민들 보건복지부 사이트에도 매일 들어가 보고 또 중위소득이 뭔지 공부도 하고 그랬죠. 오늘 정부의 발표가 나왔는데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네, 이 건강보험료는요, 전 국민의 97%를 대상으로 한 자료를 갖고 있고요. 또 추가 조사 없이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국민 입장에서도 정보를 얻기가 쉽기 때문에 해당 여부를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럼 누가 받게 되는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또는 둘을 섞어서 내는 경우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료가 1인 가구 기준 약 8만 8천 원, 2인 15만 원, 3인 19만 5천 원, 4인 23만 7천 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지역가입자는요, 1인 약 6만 4천 원, 2인 14만 8천 원, 3인 20만 4천 원, 4인 25만 5천 원 이하여야 하고요. 혼합형인 경우에는 2인부터 약 15만 2천 원, 3인 19만 9천 원, 4인 24만 3천 원 이하면 해당이 됩니다. 이 지원금은 아시다시피 40, 60, 80, 100만 원이고요. 4인이 넘어갈 경우에 건보료 기준은 올라가지만 지원금은 1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의 경우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네, 가구수 기준일은 지난달 29일입니다. 문 대통령의 발표가 30일에 나왔으니까 그 후의 변동사항은 해당이 안 되게 했습니다. 또 이런 예도 있는데요. 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신땡땡 씨, A시에 삽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B시에 이렇게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대 공동체로 판단해서 한 가구, 즉 3인 가구로 계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1인 가구, 2인 가구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한 겁니다. 자, 반면에 이 부모가 자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는 곳이 다르면 각각 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요. 정리하면 주소가 다른 배우자 자녀는 한 가구, 혼자 사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는 1인 가구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정부 발표에 달린 기사 댓글을 좀 찾아봤습니다. 빨리 기준이 나와서 다행이다. 저는 못 받지만 필요한 사람이 받게 되겠죠.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10억짜리 전세 사는 외벌이는 받고 돈 없어서 야근하는 맞벌이 가족은 꿈도 못 꾸네요 하는 댓글도 적잖았습니다. 이 맞벌이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높으니까 제외가 되고 또 소득이 없이 부모의 지원을 받는 자산가 가정만 좋은 거 아니냐 하는 비판입니다. 자, 물론 이 정부 정책이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요. 항상 이럴 때 나오는 게 고액자산가, 역차별, 또 형평성 논란이죠.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고액자산가는 컷오프 시키겠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합니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 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서 추후 마련될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도요, 이번에도 기준은 나중에라고 답변했습니다. 일각에선 종합부동산세를 대상자를 배제할 거란 얘기도 나왔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언급되질 않았습니다. 또 자영업자도 문제인데요. 자영업자는 건강보험료가 2018년이 기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급격한 소득 감소를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정부는 올해 소득을 증빙해서 신청할 경우에 상황을 반영해서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빙 기준까지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빠른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발제 여기서 정리하고요.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발표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일단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줄을 세워서 소득 하위 70%를 가르겠다 이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건강보험료는 적게, 그러니까 소득이 별로 없어서 적게 내더라도 자산이 아주 많으면 제외시키겠다는 거죠. 네, 일단 이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이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가구 내 인원수에 따라 다른데요. 하위 70%일 경우에 1인 가구는 88,000원, 그리고 4인 가구의 경우 237,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적게 건강보험료를 내면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거고요. 다만 건보료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소득만 집계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를 비롯한 지역가입자들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감안을 해서 산정하게 돼 있는데요. 자,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기준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한 가구에 이 두 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까지 총 3종류로 기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이제 바로 체크가 돼서 반영이 되는데 지역가입자는 꼭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코로나 여파로 소득이 최근에 많이 줄었다. 자영업자 중에, 지역가입자 중에. 그러면 이건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소득은 급감을 했는데 2018년에 돈을 잘 번 이 자영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직장인과 달리 자동차나 집 등의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건보료를 매기죠. 이를 못해 별도의 소득이 없어도 보유주택 때문에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지만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관련 소득을 증빙해 신청할 경우에 소득 상황을 반영해 판단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빙 기준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두 사람의 소득을 합치면 그래서 직장 건강보험료를 합치다 보면 기준을 넘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방금 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건보료가 합산이 되니까 좀 높을 수밖에 없죠. 보통 연봉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받는 직장인의 건보료가 10만 원 중반대인 걸 감안을 하면 대부분의 맞벌이 가정, 합산 가정은 2인 가구 기준 건보료가 이 지원 기준인 15만 25원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역차별 논란이 또 일고 있는데 또 하나 이 재난지원금의 수령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고액 자산가 이 기준도 여전히 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적 자료를 입수해서 매칭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그 외에 별도의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고요. 당초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관련해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예, 종부세 얘기는 있었는데 발표는 안 한 거 보니까 결정은 안 된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현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신규 확진자가 86명, 그리고 이제 국내 총 지금까지 확진된 사람이 10,000명이 넘었죠. 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 하루 동안 8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이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국내 누적 확진자 수 10,000명을 넘게 됐는데요.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74일 만에 10,000명을 넘어선 겁니다. 사망자는 총 174명으로 어제 하루 동안 5명이 늘었고요. 격리에서 해제된 완치자들은 193명이 늘어서 총 6,021명이 됐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인데요.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사례를 포함해 2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진된 경우로 22명이 있고요. 이 서울에서는 해외 유입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18명이 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제2미주병원과 대실요양병원 등에서 환자가 나오면서 9명이 추가됐는데 대구의 경우 매일 2자릿수 이상 기록하던 신규 확진 환자 수가 45일 만에 한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예, 좀 더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말을 주기 위해서 앞서 이때는 이제 조희신 반장이 나가고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님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정기석 교수님은 전에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교수님께 코로나19 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치자가 6,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넘게 완치가 된 건데 평균 며칠 만에 완치 판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보통 급성 질환인 경우에는 2주면 완치가 다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의 특징은 심지어는 한 4주가 돼도 바이러스가 안 없어지는 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상은 다 없어지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퇴원을 못 시키는 거죠. 예. 증상은 없고 그러면 환자가 고통을 느끼지도 않는데 몸 안에는 꽤 많은 바이러스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하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바이러스가 많고 끝날 때도 없어질 듯 하면서 안 없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확진이 됐다가 완치가 됐는데 바이러스가 또 발견됐다. 재감염이냐 재발이냐 이렇게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이게 지금 3주가 되면 대개는 이론적으로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 코로나19는. 근데 예외적인 케이스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4주가 돼도 안 없어지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퇴원을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처음에 중간쯤 돼서 증상 시작하고 3주가 지났으면, 그러니까 확진하고 3주가 지났으면 검사 없이도 완치를 하겠다 그랬다가 다시 걷어들였죠. 왜냐하면 3주가 넘어도 자꾸 바이러스가 나오니까. 증상은 없지만 바이러스는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꽤 있다라는 걸. 보통 폐렴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폐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한 2주 정도고요. 우리가 폐렴은 치료가 되는 폐렴들은 한 일주일이면 치료가 되어서 다 퇴원입니다. 퇴원이고 엑스레이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된 데는 한 달이 걸리거든요. 보통 그래서 한 달 뒤까지 저희가 확인하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건데 이 코로나19는 증상은 가볍고 빨리 없어져도 바이러스가 계속 흘러나오니까 사회에다가 풀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남한테 자꾸 옮기니까. 그렇군요. 이게 다른 바이러스성 질병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코로나19처럼 그러니까 증상을 보이지 않고 환자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이제 숙주를 그다지 공격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본인들은 증식을, 본인이 아니죠. 바이러스들은 증식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는 이렇게 길게 나가는 건 좀 예외인데요. 다른 바이러스들은 뭐 장에 있는 거, 간에 있는 것들은 회복기에도 계속 바이러스가 흘러나오는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사람과 사람 간에 직접적으로 이 호흡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비말을 통해서 옮겨지는 병인데 이렇게 바이러스가 오래 나오니까 그래서 걱정인 거죠. 지금 이제 그 사례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때 맨 처음에 이 방아쇠 역할을 했던
31번 확진자. 그 아마 31번 확진자가 나온 게 확진이 된 게 2월 18일, 19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까지 입원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44일째 입원해 있고 뭐 중증은 아닌데 경증이라고 하는데 또 악화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맥락인 거군요, 그러면. 예, 그리고 이제 좀 더 얘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만성 캐리어라고 보균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이러스가 처음 나오는 거니까 모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균을 하고 나는 괜찮은데 조금씩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그런 만성 보균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학술적으로 계속 이제 지켜보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되는 부분이죠. 아, 그러면 만성 보균자의 경우 이미 항체도 형성돼 있고 바이러스도 같이 지내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계속 몸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는 아기가 B형 간염을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몸에 항체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병은 크게 진행 안 하지만 계속 그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항체도 완전히 없애는 그 항체가 아니라 그냥 표시만 하는 항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공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환자는 위험하게 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바이러스가 많이는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워낙 많으면 그 바이러스한테 사람이 지게 돼 있으니까. 근데 적당히 서로 공생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생하는 정도면은 바이러스가 일부 나와서 약한 사람한테는 감염을 시키고 일반 건강인들한테까지는 큰 영향을 안 미치고 하는 그런 보균 상태로 갈 우려가 있으면 그건 큰일이죠. 그러면 이번 31번 확진자의 경우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워낙 이제 길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일단 병원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 비용 또 치료 비용은 국가가 이제 지원을 하는데 3천만 원 정도 이 31번 확진자가 병원비가 3천만 원이 넘을 것 같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비 자체는 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이 코로나19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또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대신 정부가 처리를 합니다. 비용은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또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데요. 해당 병원에서는 병원비 산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략 3천만 원 정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압병실을 이용하는데도 꽤 비용이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대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로 가장 아픔이 컸고요. 고생도 많았던 지역입니다. 앞서 이제 고석순 반장이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태 초기만 해도 하루에 수백 명씩 나오기도 했고 결국 두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오늘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대구시 이야기를 좀 듣고 대구에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구시 이야기를 듣고 다시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감염 경로가 미확인된 일반인 확진자 수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전파력이 매우 높은 데다가 무증상 환자가 얼마나 분포하는지를 저희가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확진되는 사례들은 명확히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가 이제 정말 폭증할 때는 수백 명씩 나왔잖아요. 그래서 병원 시스템의 과부하 결국 붕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는데 이제 한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지역사회 감염은 이제 안정세를 진정됐다라고 봐도 되겠죠.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대구에서 호흡기내과 교수님하고 잠깐 통화를 해봤는데요. 상태를 좀 보기 위해서 일반 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도 줄고 또 환자가 발생해도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희망이 처음에 이제 이 바이러스가 돌기 시작할 때 바이러스는 처음에 강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람과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 감기 바이러스 같이 좀 약해질 거라는 전망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쪽으로 가면 정말 좋겠다 그런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바이러스가 좀 약해져서 중증 환자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다 견뎌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감기 걸려서 그냥 넘어가듯이 감기도 치료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감기를 그냥 이기면서 넘어가잖아요. 코로나19도 만일 우리랑 계속 살게 되면 그렇게 약한 바이러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 대구 사례를 보면 하루에 수백 명씩 나오다가 지금은 몇 명 단위로 낮아졌다면 거리두기를 충분히 지키고 약간 집단 감염의 우려가 큰 지역, 예를 들어 예배나 이런 활동들을 줄이면 사실은 잠복기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2주, 3주 정도 지나면 충분히 진정세 이 코로나19를 누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대구는 거의 전수조사가 다 끝났어요. 예. 웬만한 의심자에 대해서 지금 하나 남은 게 간병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병원마다 큰 병원, 작은 병원 간병인들이 이제 또 밀접 접촉이 되니까요, 환자들하고. 예. 그렇긴 한데 지금 사실은 대구 지역에 이렇게 크게 터졌는데 과연 무증상으로 나도 모르게 앓고 넘어간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가 사실은 관건이에요. 예,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는 건강해지거든요. 예. 근데 아직도 감염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면 우리가 좀 모르는 사이에 또 한 번 더 전파가 또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위험은 항상 배제할 수가 네. 없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소식을 전하긴 했는데 의료진이 사망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오보였다라고 했고 다만 상태가 위중하다고 했었는데 결국 오늘 숨을 거뒀네요. 네, 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개인병원 내과 의사인 59살 A씨가 이 경북 경산 소재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 2월 26일과 2월 29일 두 차례 이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진료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내과를 찾은 환자를 돌봤는데 알고 보니 코로나19 감염자였고 또 거기서 감염이 됐던 거군요. 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이후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가 결국 오늘 이제 숨을 거둔 건데요. 관련해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해당 의사는 확진 환자에게 일반적인 진료를 하다가 노출이 된 사례다. 보건소 역학조사 때는 이 진료를 할 때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설명을 했고 확진 환자 진료 후에 발병 전까지는 진료를 했지만 본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는 진료를 당연히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진료 과정에서 감염돼 의료인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사분도 기저질환이 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일단 이 경북대병원에 확진 판정받고 입원한 이후에는 폐렴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 전에 기저질환으로는 당뇨와 고혈압, 또 고지혈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구시 측은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이 분명하다면서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숨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오셨을 때 벌써 폐렴이 심했고 지금 합병증으로 뭐 심장 심근에 문제가 생기든지 뭐가 생기든지 결론적으로는 코로나 감염에 의한 사망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합병증들이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알게 되면 내일쯤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도요. 기저질환이 있긴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심한 폐렴이 있었고 이 폐렴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 심근경색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는 코로나19 관련 사망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사실 의사분들이 환자를 보다 보면 이런 위험에 항상 노출이 돼 있잖아요.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마스크로 썼다고 하는데 결국은 감염을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마스크까지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직접 흡입을 함으로써 병이 났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아마 과정은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사실은 그 진짜 감염이 심한 환자를 볼 때 N95라는 그 마스크가 아닌 레스피레이터라고 호흡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딱 맞아야 돼요, 마스크가. 예, 마스크 피팅 테스트라고 맞는 그 테스트까지 해서 합격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턱수염 기른 의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합격하면 그거를 못 끼고 그 진료를 못하게 이제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만은 마스크가 제대로 끼워져 있었는지 또 혹은 그냥 일반 뭐 천 마스크나 아니면 뭐 덴탈 마스크 정도라서 좀 비말이 튀는 것을 좀 막을 수 없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참 안타깝습니다. 예, 사실은 뭐 위험 요소를 그렇다고 환자를 안 볼 수가 없으니까요. 위험한 상황에 계속 직면하게 되는 의료진들이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로 보입니다. 의료진들의 사실 대구의 확진자가 뭐 몇 명 단위로 추가되는 확진자들이 줄었지만 대구에서는 이미 40일 넘게 수많은 환자들과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거의 한계에 달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현장 상황은 어떤지 저희가 코로나19 지역 거점 병원이죠.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의 감염내과 진료를 총괄하는 교수님입니다. 이지연 교수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잠시 대구 의료진들의 지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코로나19 확산이 한 달이 넘어갑니다. 특히 대구가 정말 힘들었는데 요즘 환자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2월 21일에부터 환자를 받았었는데, 초기에는 사실 경증 위주로 입원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중증 환자들은 대학병원 쪽으로 입원을 했었고요. 근데 3월 이제 초부터 저희가 이제 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대학병원에서 그런 중증 환자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중증 환자를 더 많이 받고 또 중환자실도 더 늘렸던 상황이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많이 봤을 때는 한 400명 정도까지 저희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환자 수가 이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지금은 퇴원 환자가 신환자보다 좀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월 중순이나 그때에 비해서는 중증 환자 숫자라든지 전반적인 입원 환자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도 한 300명 정도 가량 환자가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환자들은 다 코로나19 환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400명 네, 정도 입원해 있다가 완치돼서 네, 퇴원한 환자들이 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새로 들어오는 환자들도 꽤 있습니까? 저희가 많이 이렇게 환자분이 많이 있었을 때는 하루에 3, 40명, 많을 때 초반에는 7, 80명까지도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10명 안팎으로 신환자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예, 사실 그때와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고요. 하지만 2월 20일 넘어서부터 지금 이 교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환자를 봐왔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환자를 봐야 되고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너무 높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희 보통은 오전에 이제 회진 돌고 또 이게 회진을 돌기 전에 접촉 시간을 그나마 좀 낮추기 위해서 전화로 1차 문진을 하고 있고요. 전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전화 문진으로는 저희가 환자분 상태를 모두 평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1차로 전화 문진을 하고 나서 지칠제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서 환자분들 이제 회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증상이 좋아지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원을 위해서 PCR 검체 채취 같은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들어가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밖에서 진료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거든요. 이 병원 코로나 확진자를 볼 때 있어서 그런 업무들을 다양하게 되는 대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정해진 일과가 있다기보다는요. 예, 그렇군요. 원래 초기에 대구의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전국의 의사분들이 공중보건의도 마찬가지고 의사분들이 자원봉사로 해서 대구에서 환자도 돌보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최근엔 또 다들 의사분들이 보통 다른 병원을 개인 병원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좀 몇 분은 많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다시 원래 있는 지역으로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전보다는 의료진이 좀 줄을 것 같아요. 어떤지요? 일단은 자원봉사 인력도 전반적으로 줄었고 또 공중보건의라든지 군의관 인력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초반보다는. 근데 일단은 지금 그때 굉장히 저희가 환자가 제일 많았을 때보다는 환자 숫자가 좀 신환자 숫자라든지 전체 환자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어서 절대적인 인원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저희가 2월 말부터 지금까지 의사 인력 같은 경우는 오프도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존의 본원에서 쭉 근무하던 그런 의사뿐만 아니라 여러 간호사 인력, 행정 인력 등등 여러 그런 인력들이 많이 사실 심신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황에서 거의 오프도 그러니까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해왔기 때문에 현재 환자가 좀 줄어서 그때보다는 낫지만 계속 지탱하기에는 사실 피로도가 많이 누적됐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번 제가 들으니까 요양보호사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일단 간호 인력 자체도 예. 그렇고요. 이제 환자분들이 지금 최근에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발생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낙상의 위험도 있고 또 식사 보조도 해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드려야 되고 체위 변경도 해야 되고 그러한 이제 간병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태이긴 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지금 대구에서 최근에 몇 개 대형 요양병원에서 확진자들이 대거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확진자들이 이제 동산병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면 이 또 그 옮겨온 확진자들을 돌볼 요양병원 보호사나 그러니까 돌봐줄 간호 인력들이 좀 필요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봄이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은 또 날씨가 따뜻해졌다고 하지만 날씨가 더워지면 아무래도 방호복을 입고 일해야 되는 이 의료진들이 걱정입니다. 어떻습니까? 실제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 방호복 자체가 땀 배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통기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한겨울에 입을 때도 2시간씩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땀으로 흠뻑 젖어서 나오는 상태라서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의료진만 생각해서 저희가 병동에 에어컨을 틀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요. 또 환자분들이 춥고 그러시니까 나는 그래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긴 한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요. 네. 예, 그렇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더워지면 에어컨을 틀면 되지라고 하는데 방호복을 입고 있지 않은 병원 내 환자들은 추워지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 수도 없는 상황인 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여전히 확진자들은 조금 줄어서 시간은 조금 낮다고 했지만 한 달 넘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대구 의료진들이 피로도가 쌓인 상황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앞서 여기서 정기석 교수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몇몇 확진자가 또 집단 감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정부나 중앙정부나 또 대구시 정부 차원에서 시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방호복이나 이런 인력 그런 이제 물자 이런 것들은 여전히 계속 필요한 상황이고요. 사실 그것보다도 제가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이제 확진자 진료와 관련된 의료진이나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체력뿐만 아니라 사실 심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각지에서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굉장히 저희한테 도움이 되고 마음의 위안이 되기는 한데 이렇게 한 번씩 좀 근거가 좀 부족한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또는 정부에서 발표가 되거나 그런 상황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일하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많이 빠지고 사기가 저하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어느 한 군데에 저희가 부탁한다기보다는 어떤 정부나 언론 등에서 그런 면에서 사기를 실제 일하는 의료진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리적인 부분도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의 이자연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얘기를 쭉 들었는데요. 일단 마스크나 방역물품 마지막에 동산병원의 이 교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있긴 있지만 아주 충분한 건 아니다라고 또 하시네요. 그런가 봅니다. 이제 웬만큼은 지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요즘 뭐 이 교수님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방역 당국이 한 번 더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뭐 지금 왜냐면 일반적으로도 요즘 약국 같은 데서도 마스크가 조금 구입하기가 쉬워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진들에게는 좀 더 물론 뭐 충분하겠지만 아주 충분한 건 아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세계 코로나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일주일 전에 50만 명 수준이었는데요. 일주일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최종익 반장 한번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를
환자 현황을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이거를 전 세계를 전체적으로 통계 집계를 내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미국 예. 존스 홉킨스 대학 기준으로 좀 집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코로나19에 감염된 전 세계 인구가 100만을 말씀하신 것처럼 넘겼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중국에서 첫 발병 사례가 나온 지 석 달 만이고요. 특히 지난달 26일 50만 명을 넘은 이후 일주일 만에 배로 늘어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 수가 90만 명에서 100만 명이 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은 건데요. 예. 자, 국가별로는 미국이 24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요. 이어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어서 독일과 중국 순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사망자도 5만 명을 넘어서 5만 2천여 명입니다. 이 사망자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고 스페인도 1만 명 이상이 숨진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프랑스가 5천 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네, 이렇게 공식 집계된 확진자는 100만 명 수준이지만 무증상 환자라든지 통계에 잡히지 않은 환자 또 검사를 잘 실시하지 못하는 국가들의 환자까지 감안을 하면 실제 감염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009년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졌던 신종플루의 경우에는 멕시코에서 처음 발병한 이래 1년 동안 160만 명이 감염이 됐고요. 19,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순 숫자만 비교하자면 코로나19가 신종플루보다 확산 속도 또 사망자 규모가 더 큽니다. 그러네요. 2009년에 그 신종플루도 당시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으로 선언이 됐던 건데 지금 훨씬 더 빠르게 늘고 치명률도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바이러스와 싸울 때는 싸움에서는 창이나 방패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창으로 바이러스를 찔러서 죽이고 또 바이러스의 공격을 방패로 막아야 되는데 창으로 찌르는 치료제가 없어요. 그다음에 방패로 막는 백신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로지 나의 면역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게다가 그 신종플루는요, 그 당시 사실 많은 공포감을 불러왔지만 알고 보니까 그 인플루엔자 중에서 H1N1이라는 사실은 스페인 독감 때 나왔던 똑같은 형입니다. 그 형이 오랜만에 다시 나온 거예요. 예. 그런데 보니까 백신이 만들어졌고 금방 원래 있던 비슷하게 만들면 되니까 예. 치료제도 있던 치료제가 들은 거예요. 타임플루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해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한 200여 명 정도로 지명이 되고는 끝났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전혀 비교가 안 되고요. 아마 앞으로도 취약한 국가를 중심으로 치명률은 굉장히 올라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창과 방패가 필요한데 지금 없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연구소들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이 방패, 백신 또 창을 만드는 치료제를 만드는데도 시간이 뭐 1년을 훨씬 넘길 것이다. 뭐 18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백신은요, 암만 빨라도 한 1년이고요. 예. 치료제는 새로 만들면 5년입니다, 사실.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아주 빨리 만들어 가지고 치료를 아주 뭐 합의하에서 조금 생략하면서 막 하면 그래도 그것도 역시 1년입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기존의 치료제 중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하이드록시클로퀸이라든지 아지스로마이신이라든지 뭐 렘데시비르라든지 이런 새로운 그러니까 있는 약을 갖다가 쓰는 예. 써보는 이게 이제 맞으면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의 창이 생기는 거죠. 그 전에는 새로 개발하는 것은 정상적인 임상시험과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치면 1년 안에 약이 나와서 자 이거 맞으면 된다. 이거 맞으면 치료된다. 이거 맞으면 항체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예.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치료제와 백신을 만드는 데는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었고요. 사실 암울하기 때문에 일단 거리 두기가 좀 더 되고 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하루 사이에 3만 명이 늘었습니다. 구속순반장. 그래서 뭐 앞으로 2주가 고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미국은 현재 약 24만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사망자도 5,500여 명입니다. 미국 내 최대 확산지인 뉴욕주에선 하루 9천여 명이 늘어 현재 9만 2천여 명으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향후 7일에서 30일 사이가 신규 환자 발생의 정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 환자만 치료하는 750병상 규모의 임시병원이 다음 주 뉴욕시 내에 문을 열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참고로 뉴욕시 안에서도 가장 피해가 심한 동네 이름이 공교롭게도 코로나라고 합니다. 예.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이 코로나라는 동네에서 947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민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동네라고
자,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인근인 이 버지니아주 그리고 테네시주에 대해서도 중대 재난 지역 선포를 오늘 승인을 했는데요. 자, 이로써 코로나19와 관련해 중대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미국 50개 주 가운데 30개 주로 늘게 됐고요. 워싱턴 DC, 괌, 푸에르토리코까지 더하면 모두 33곳이 중대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검사를 또 받았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였는데요. 결과는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급속 현장 진단기구로 검사를 받았고요. 그 결과가 15분 만에 나왔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나와서 들어보이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I guess it was 14 or 15 minutes. I went to work. I didn't wait for it, but he said it took 14 minutes or something to come up with a conclusion. And it said the president tested negative for COVID-19. So that's the second one. I think I took it really out of curiosity to see how quickly it worked and fast it worked, and it's a lot easier. I've done them both. And the second one is much more pleasant.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이나 검사를 받고 또 이번에 직접 진단 결과를 가지고 나와서 15분 만에 검사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강조한 거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부가 진단키트를 이렇게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하는 등 적절한 대응책을 내고 있다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그런데 사실 뭐 어떤 진단키트를 썼는지 명확치는 않은데 사실은 좀 빨리 나오는 거는 부정확하다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도 프랑스 이 확진자가 6만 명이 넘었는데요. 특히 종교단체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요? 네, 언론 보도에서는 프랑스판 신천지다 이런 제목을 싣기도 했는데요. 예. 지난 2월 말에 프랑스 오랭주의 멜루즈시에서 위치한 열린문 교회라는 곳에서 닷새가 특별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신도수 수천 명이 모여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볼 수가 있는데요. 해당 교회의 목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행사에 2,000명가량이 참석했고 함께 기도하고 노래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행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었고요. 이후에 행사 참석자들이 속속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시 당국은 해당 교회 행사와 관련해서 감염된 사례가 2,500여 명에 이르고 또 17명은 숨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사안을 보도하면서 한국의 큰 종교단체가 5천 건 이상의 감염을 유발했었다라면서 신종 코로나 감염 속도와 공격성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우리 신천지 예배, 2월 달에 있었던 예배가 위험했다는 게 외신에서도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 프랑스에서 종교 행사를 연 사람들은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약 2주 뒤면은 그 기독교계의 큰 행사인 부활절이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는 일단 온라인으로 행사를 대체하기로 했죠. 네, 이 당초 천주교는 개학 시점인 4월 6일에 맞춰서 미사를 재개하기로 했었는데요. 학생들의 등교가 연기되면서 미사 중단 조치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12일 부활절 미사도 신자들의 참여 없이 사제단 일부만 참석한 상태로 진행하고 방송 또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종교계 입장에서는 어려운 결정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이 개신교계는 부활절 예배를 두고 지금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12일에 있는 연합 예배는 세문안 교회에서 각 교단별 대표 100여 명만 참석을 해서 축소한 형태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의 경우에는 자체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1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유지하고 12일 부활절 예배는 논의를 통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명성교회와 소망교회도 온라인 예배 방식을 유지하는 쪽으로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예, 일본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연일 확진자가 최근에 늘고 있는데 도쿄에서는 경증 환자들은 호텔에 수용하기로 했다고요. 네, NHK 보도에 따르면요. 일단 어제 하루만 276명이 새롭게 감염이 돼서 일본 내 확진자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를 포함을 하면 3,500여 명입니다. 자, 일본 후생노동성은 감염이 확산하는 지역에선 확진자 가운데 경증자와 무증상자는 지자체가 준비한 시설이나 호텔에 머물게 하거나 또는 자택에서 요양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각 도회에 통지를 했는데요.
그동안 일본은 경증 환자라고 하더라도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원 치료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병상이 부족해짐에 따라 중증 환자를 우선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한 겁니다. 네, 특히 도쿄도에서만요, 어제 하루 97명이 감염됐습니다. 오늘 89명이 추가가 돼서 이 감염자 누적 확진자 수는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현재 도쿄도 내 700개 정도의 병상에 90% 정도가 채워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도쿄도는 현재 입원 환자 중에 절반이 넘는 경증 환자를 호텔 등으로 이송을 하고 또 집중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호텔 내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호텔 동 전체를 또 유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의료 붕괴뿐 아니라 이 도쿄올림픽 연기로 인해서 이 경영난을 좀 겪고 있는 호텔 업계를 지원하겠다라는 취지라고 하고요. 이 도쿄도지사는 현재 감염이 폭발 상태다, 외출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이제 아베 총리가 앞으로 가구당 2매의 마스크를 지급하겠다 해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다뤘었는데 오늘 다른 발언으로 또 논란이 됐었다고요? 네, 앞서 들으셨듯이 일본 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사태의 이 경험도 인생의 큰 재산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트위터에 1분 분량의 영상을 올린 아베 총리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4월을 맞이하는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感染症が経済社会に甚大な影響を及ぼす中、不安を感じている皆さん、そして大変な困難の中で今日の日を迎えた方もおられると思います。そうした経験もきっと皆さんのこれからの人生の中で大きな財産になる。そしていつの日にか、あの時は大変だったけどみんなで頑張って乗り越えたな、そう語り合うことができる日が来るよう、私も全力を尽くしていきます。 예, 바이러스를 재산이라고 하는 건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얘기를 살펴본 텐데 미국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셧다운을 많이 했고 그래서 역대 최악의 실업난이 예상이 된다고요? 네, 이 3월 넷째 주 기준으로 미국의 새롭게 실업 수당을 청구한 건수가 약 660만 건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전이 330만 건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한 주 사이에 2배가 증가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2주 동안에만 2주 동안 두 숫자를 더하면 1,000만 명 정도가 이제 일자리를 잃은 셈인데요. 자, 미국 노동부는 1967년부터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집계해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최고치가 2차 오일 쇼크 때인 1982년 69만여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 3월에 66만 5천 건까지 오른 바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직 건수가 역대 최고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미국 대부분의 주가 이 주민들에게 집에 머물라라고 명령을 하면서 항공이나 호텔 등의 여행업이나 헬스케어, 건설 등 많은 업종의 영업이 중단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실업이 되면 소득이 없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먹는 거 사기도 힘들고 또 무엇보다 돈을 줘야 되는 집세 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예 난 못 내겠다 이런 사람들도 꽤 있다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집세 거부 운동이라고 불리는 렌트 스트라이크 2020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스트라이크 파업이란 뜻이잖아요. 자, 앞서 이 실업수당 건수가 역대 최고치라는 점에서도 봤듯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직장이 폐쇄되거나 해고된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임차인들이 이번 사태가 끝날 때까지 집세를 내는 걸 거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에 동참하는 이들은 보시는 것처럼 집 창문에 흰색 천을 내거는 것으로 연대의 뜻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뉴욕, 보스턴, LA, 샌프란시스코 같은 일부 대도시에서는 집주인이 집세를 내지 못한 임차인들을 내쫓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분은 정부가 개입해서 뭔가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냅니까? 그렇다고 사실 안 낼 수도 없는 부분도 좀 있겠지만 그런데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업체인 아디다스가 우리도 임대료를 못 내겠다 해서 비판을 좀 받았다던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앞서 이 독일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 납부 유예 등 이 관련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아디다스도 전 세계 매장들의 휴점으로 타격을 받았다면서 임대료 지급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디다스는 지난해 22억 달러의 순이익을 올린 재정적으로 건전한 기업입니다. 독일은 이러한 기업이 상황을 악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결국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아디다스는 임대료 납부 중단 방침을 철회하고 사과를 하면서 또 임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와의 이 싸움을 지원하기 위해 마스크를 생산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뭐 2배가 되고 그러는데요. 이런 상반기에 이 속도라면 종식되기 힘들지 않을까, 진정되기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 한번 크게 발생한 나라들은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면서 중국 같이 예. 또 뭐 우리나라도 바라건대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이제 깔아앉겠지만서도요. 아직도 잠재적인 나라가 워낙 많거든요. 그리고 그 옛날에 스페인 독감 때도 거기서 알아내도 우리나라에도 14만 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같은 암만 그 락다운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전 세계가 연결돼 있을 때는 아마 그냥 연말까지 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는 연말까지도 가야 되겠군요. 그냥 그거를 생활화 시켜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특집 정치부회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룸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